말 많은 사회, 말 되는 현실로 듣고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기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꽤 강력합니다. 대구에서 태어나면 인생 망한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실제로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현실을 마주하고 함께 풀어볼 두 분 모셨습니다. 젊은 패기로 정치에 뛰어든 대구의 기초의원 오영준 북구의원님, 그리고 김경민 수성구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태어나기만 해도 망한 도시라는 말, 이게 과연 과장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실일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대구는 진짜 망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수도권 지역이랑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구의 이제 과거 대한민국 산업의 이제 기초화되었던 그런 산업들을 책임지는 도시였던 대구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대구 시민들의 소망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3대 도시 그 명성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그 소망이 담겨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뭐 대구를 살고 있는 청년 입장에서는 뭐 망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과거에 대구가 가지고 있던 위상 대비했을 때 지금의 현실이 너무 씁쓸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확장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자조적인 표현인데 뭐 대구가 그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계속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대구에서 태어나면 망한다 이 문장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면은 실제로 대구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확증 편향은 꼭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대구가 무려 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 건수가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분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현장에서 많이 또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 또 급여 문제 같은 이야기들이죠. 우리 오 의원님은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 관련된 이 토론회에도 함께 참여하셨던데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최근에 실제 이제 그 청년 노동자 당사자분들과 그리고 뭐 노동청 그리고 이제 대구시의 관계자 활동가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대구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안 주는 것에 대한 그 액수도 상당히 낮고, 심지어 2024년 5년 기준 뭐 6,000원대를 준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이것은 이제 대구 안에서만 좀 통용되는 그 사용자와 노동자 집단 간의 뭔가 그런 그 문화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이제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 혹은 안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왜냐하면 뭐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고숙련 노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다라고 이렇게 통용되는 문화를 어느 정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대구를 살고 있는 뭐 청년으로서 또 지방은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우리 지역인데 이런 최저임금이라는 법적인 수당 역시도 지켜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참 어렵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또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최저임금은 꼭 지켜줄 수 있는, 또는 법정 수당들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네. 아마 제 대학생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은 없는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네. 그 대학교 입학한 때가 13년 전 2012년인데 아마 그때 최저 시급이 4,580원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뭐 패밀리 레스토랑 그리고 이제 이벤트 업체 이런 아르바이트를 주로 했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제 그 프랜차이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 이제 큰 규모의 업체에서는 최저 시급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이제 그 정당한 급여를 받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컨대 뭐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뭐 편의점의 업주가 당연히 주변 일대 편의점에서는 뭐 이 정도 뭐 최저 시급보다 1,000원, 2,000원 낮은 시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던가 나중에 노동청에 뭐 제소를 하면은 이제 당신은 이 편의점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안타깝죠. 우리 김 의원님은 뭐 옛날 학창 시절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경험. 아유, 저는 배 상하차부터 시작해서 네. 편의점은 기본이었고 이제 뭐 현장에 아웃소싱까지는 다 가봤는데 근데 그러면서 사실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개인 업체도 일을 해봤고 또 프랜차이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해보니까 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직영으로 운영되는 데는 사실 수익 구조나 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이 확실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이게 하루에 영원히 벌리는데도 직원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러면서 이 최저시급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이제는 우리 좀 제도권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사실 근로기준법상이 보는 근로자는 동일한 근로자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파트타이머라고 얘기하는 아르바이트생과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회사에서 일하는 정식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이 근로자의 기준과 똑같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고용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이나 법적인 근로 환경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을 또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와 이 사회를 이루는 대부분은 노동자거든요. 네. 그 노동자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넘어서 실제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계속 이제 그 앵무새처럼 하는 말은 대기업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은 뭐 좀 더 큰 산업의 그 굴레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실제로 대기업은 안 들어오고 저희 홍준표 전 시장님만 하더라도 뭐 임기 내 대기업을 어떻게든 유치하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을 모두가 알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하지 않은 탓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이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좀 네.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이 산업이 변화하는 시점을 놓쳐서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과거에 대구도 보게 되면 섬유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단위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섬유 사업 자체가 이제 쇠락기를 겪으면서 변화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시점에 어떤 사업으로 대처할 건지, 그리고 섬유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걸 제대로 못 잡으면서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이나 노동자분을 다 떠나갔고 변화 시점을 늦추면서 지금 대구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두 분이 또 정치권에 계시지만 아무래도 정치권의 책임을 또 피할 수는 없겠죠. 대구는 어떻게 보면 3대 소비도시였어요. 뭐 서울, 부산, 대구에 가서 대구의 동성로 거리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상점가들이 들어와 있었고 상권이 발달돼 있었거든요. 네. 일례로 어떻게 보면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구의 현지의 법인을 들고 있는데 매출매도 1조가 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대한 상권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또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동성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공실률, 폐업률 굉장히 높은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사업의 사이클마다 정치권들이 어떻게 조금 사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계속 동력들을 넣어줌으로써 제도를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변화가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책임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민선 1기부터 시작해서 대구 시정과 이제 그 정치를 전담한 네. 모 당이 있는데 그 당의 책임이 있죠. 또 그렇게만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그 정당 정치를 이제 행하는 모든 그 정치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정치 지형의 불균형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사실 시민분들을 설득해서 필요한 정책 아젠다들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대구가 지금까지 그게 안 됐던 거죠. 변화에 따라서 좀 긴밀하게 대응할 땐 대응하되 이제 100년치 대계를 이제 설계하는 것 또한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그런 그 100년치 대계가 과연 대구에서 한 몇십 년간을 봤을 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점수를 높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역 발전에서 우리가 조금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 지형을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아까 정치적 지형의 불균형 얘기하셨는데 그럼 뭐 호남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호남 역시도 저희랑 뭐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유독 이제 대구를 만약에 얘기하면 GRDP 주소가 꼴찌고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럼 정치권은 뭐였냐 했을 때 지역 정치의 그 풍토와 성향과 이건 또 다르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모든 정치인들이 잘못한 부분이지 이게 특정 정당에서 뭔가 해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럼 반대로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아젠다를 제시해서 그렇게 신뢰를 받아서 일을 또 하고 있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이런 논의 과정이 있게 되면은 저는 대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호남이 못 산다고 대구도 못 살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정치 지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호남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 그리고 호남을 따로 떼서 각자가 이제 그 가장 경쟁력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다 같이 잘 살면 제일 좋은데 뭐 호남이 못 산다고 해서 대구의 현실을 뭐 그렇게 정당화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우, 네, 재밌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왜 남았나입니다. 두 분은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이제 직업이 있겠지만 왜 여기 남았는지 한 분씩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의 통합의 이미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본적으로 따지면 경북이고요. 또 이제 태어난 곳은 대구고요. 또 유년기를 보낸 거는 울산이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소득이 꼭 높은 도시라고 해서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울산에서 왔었는데 울산에서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성공한다. 중공업 들어가면 성공한다. SK 가면 성공한다.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냥 사무직 가릴 거 없이 현장직 가면 무조건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업군이 없어요. 항상 기계 쪽과 관련된 것들은 많이 포진돼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 관련된 사업이든지 아니면 예체능 관련된 사업을 찾게 되면 가까운 부산을 가야 되고 아니면 대구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꿈을 찾아서 좀 대구로 왔었는데 대구로 와서 느낀 거는 저는 굉장히 사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 얘기했던 거는 저는 그걸 좀 쉽게 풀면은 결국은 일자리만 있으면은 대구는 먹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 부분들이 상당히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회를 찾아서 성공의 냄새를 맡아서 대구에 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구 토박이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어디시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왜 대구에 남았냐라고 물으면은 저한테 기회를 가장 많이 준 지역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잘 돼야 잘 되는 만큼 제가 받은 기회를 또 뭔가 그 환원했다는 효능감이 생기기 때문에 대구에 남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대구에 남게 된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험을 조금 더 많은 이제 청년들이나 대학생 분들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기도 하고. 대구 입장에서 좀 고마운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대구에서는 저 아시는 것처럼 이건 사담인데 대구에서 그렇게 출신 고등학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의정 활동 시작하면서 좀 놀랐던 건데 그 출신 고등학교 그리고 그 출신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만 그래요? 딴 데도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게 있겠지만 연고주의가 있겠지만은 대구가 되게 심한 편으로 알고 있어요. 자,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앙 당사에서 러브콜이 왔다. 그러면 서울을 가실 건지 아니면 반대로 대구 시의원 자리를 좀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대구에서 정치를 안 한다면이라는 전제는 일단은 저한테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만큼 그 기회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좋은 정치 활동으로 좀 보답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대구에는 남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할 일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할 일을 다 같이 또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나 조직을 또 만드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하고요. 네. 그 중앙당사에서 러브콜이 왔다라는 것은 이건 그래도 좀 남을 것입니까? 이건 정말 재밌는 전제인데 네. 그 마침 이제 보기를 이제 대구시의원 vs 서울 간다로 해주셨어요. 네. 대구시의원이면은 두말할 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거 그 기초의원 의회나 이제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 기초의원으로서의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광역의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민주당 일원의 입장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대구시의원, 대구의 변화를 위해서 좀 더 해보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대구시의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콜이 와도 대구에 남으시겠다. 당연한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대구 시민들께서 이제 민주당 쪽에 저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뒤돌아볼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자,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저는 같습니까? 그냥 약간 좀 포괄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할 것 같아요. 사실 하면서 아까 대구로 올라오게 된 게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올라왔다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있든 뭘 하든 간에 정말 아직도 보면 여러 기회가 눈에 보여요. 아직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많고 해보고 싶은 네. 것도 많기 때문에 더 있을 것 같고 전 반대로 수도권이나 경기도에서 치여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구 안에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활동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오히려 저쪽은 레드오션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기는 파이가 없어서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려왔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뭐든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원님, 그래서 중앙당사에서 러브콜이 온다면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가서 뭐 지역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국비도 받아 나하면 되죠 뭐. 대구를 떠나는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아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는 게 네. 그 지역의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그 지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봤었을 때 사실 선출직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은 사실 그 또 그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커리어 측면에서도 지역 정치인들이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배님들이 또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마하고 기회를 얻으면은 그 지역의 이제 선출직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면 되는 것이고 기회를 만약에 얻지 못한다면 또 다른 기회의 장에 가서 이제 더 많은 경험을 습득해서 다시 이제 지역에 돌아와서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환원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지역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죠.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물리적인 위치보다는 사실 그 생각은 해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의원들 종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거리를 떠나서 그 지역의 정서와 특징을 알고 중앙 정치를 갔을 때 정말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위치의 의사결정권자가 돼야지 지역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양쪽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활력 지수 매기기 코너입니다. 이번엔 두 분이 직접 대구 활력 지수를 매겨주시면 되는데 청년 지수, 정주 지수, 희망 지수, 정치 변화 기대치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각각 10점 만점에 몇 점을 매겨주실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어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공개를 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짜잔. 저는 25점. 전 29점. 14, 19, 27점입니다. 야. 좀 높게 했네요. 제가 제일 높네요. 예. 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비슷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뭐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청년 지수를 사실 좀 높게 주기는 힘들 것 같다. 그게 이제 저희 세 명이 좀 어느 정도 그 총의가 모여진 것 같고 청년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되게 그 여러 정책들 혹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잘 갖춰져 있냐라고 봤을 때는 한 딱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점수 잘 준 거예요, 저는. 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비교를 서울이랑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굉장히 그 치열하게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열정이나 아니면은 그 의지는 대구에서 좀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5점을 줬습니다. 저는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점을 줬거든요. 사실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판단 아래 5점. 정주지수. 정주지수 같은 경우에 저는 6점을
이제 매겼는데 정주 여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주관적인 것인데 만약에 9시 출근이면은 한 7시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 이제 서울에서 네, 가까운 데 있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대구는 되게 뭐 교통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만약에 자가 차량을 운용한다고 하면은 그 출퇴근 시간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네. 거기에 뭐 진짜 말 그대로 일자리가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이지 만족할 만한 적당한 일자리가 있는 선에서는 정주 여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6점을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이제 절대적인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6점. 그런 거 너무 짠 거 같아요. 조금만 후하게 6점을 네. 주셨고. 뭐 네. 사실 비슷한 공감된 것 같아요. 전 8점을 줬는데 네. 지금 도시계획이 사실 저는 조금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관련된 기관들도 많고 시설도 많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달꿀벌대로나 아니면 뭐 신천대로처럼 도시계획이 굉장히 좀 사실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사실 부산도 자주 갔었는데 네. 부산을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도시계획이 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많은데 일례로 도로 같은 거 5거리, 6거리 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가면 정말 힘들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정주 요건으로만 보게 되면은 저는 8점. 이제 희망 지수랑 정치 변화 기대치는 좀 한 번에 묻고 싶은데 저는 네. 7.7점을 이제 매겼거든요. 희망과 기대를 섞어서 7.7점이고 현상 그대로를 반영하면 사실 한 5점 5점 정도로 매기고 싶었습니다만은 그 정치 변화 기대치라는 이 항목이 재밌는데 정치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아젠다를 상대방과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아젠다를 상대방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또 강제함으로 인해서 그 주요 자원의 분배의 방향을 이제 정할 수 있다. 그게 사실 정치의 제일 큰 매력이자 정치의 본령 중에 하나죠. 그런 정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갈망과 열망이 어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 7점 정도로 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은 희망지수보다 정치 변화 기대치를 좀 높게 주셨네요. 네네. 네. 사실은 뭐 그 정치 변화 기대치 높게 준 거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 두 번째는 또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네. 제가 사실 들어올 때 그 당시가 만 26세 최연소로 대구에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보수에서 청년 의원들이 지방에서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그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저희 의회에서 전반기 때 부의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 역시도 지방의회 역사상 봤을 땐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오영준 의원님 역시도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의회에서 의원이 되셨고 네. 또 대구시당 대변인이 대변인? 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 지형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 다만 변화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체감이 될 정도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1점을 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의 아이콘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변화 지수를 높게 준 거고 희망 지수 역시도 지금 정주 여건은 어쨌든 돼 있고 결국은 산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 역시도 계속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네. 두 분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입니다. 만약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대구시장이라면 대구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 하나 그리고 실행하고 싶은 정책 한 가지. 네. 이게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가 가진 매력을 온전히 이제 그 실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행정도 역시 그러하거든요. 지금 제가 만약에 대구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제1번은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또 마냥 광역단체장이라고 해서 대구시 예산 전체를 마음대로 이제 그 가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이제 그 유출 방지에 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그 제한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은 좀 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전폭적이고 획기적인 그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 굉장히 지난한 고통과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대처하고 방지하는 것이 광역단체장
대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이다. 저는 그 역할을 좀 해보고 싶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냥 진짜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산업. 근데 제 기준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일자리가 오게 되면은 청년 인구의 유출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게 되면은 이제 대구 시민 전체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거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오면서 경제가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진짜 대구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냥 일자리에만 진짜 치중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 좀 공유를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볍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그 대전화는 진짜 약간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정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군 정책 중에 사실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표가 되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었을 때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혹은 이제 이게 미래 세대에게는 오히려 좀 그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러나 표가 잘 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진짜 이제 그 다음 대구의 주요 산업을 이제 설정하기 위한 것 그리고 진짜 타 지역과 비교해서 파격적인 혜택들이 청년들에게 돌아가줘야 된다. 그 국내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 똑같겠지만 사실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하는 곳은 잘 없고 그걸 좀 뺏겨서 하는 곳이 많고 그리고 산업 역시도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경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외국의 OTT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촬영을 하고 한국의 고유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게 전 세계에 오히려 1등을 하는 그런 뭐 효과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역시도 조금 열려있는 시각에서 아까 대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다는 것처럼 고유의 제조업의 기반으로 한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단 1단계 목표를 잡고 뭔가를 조금 다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있는데 다음 방송 때 하시죠.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반박이 여지가 있어요? 일자리를 컷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의 차이가 좀 있다. 자, 방향성이 있어서. 네. 자, 대구에서 태어나면 인생이 망한다. 처음 들었을 땐 좀 지나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또 나눠보니까 그 말에 담긴 좌절과 또 자조, 그리고 진짜 현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망한 도시라는 말이 진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자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 많은 사회를 말 되는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